달순의 라이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경기 남았습니다. 남아공 경기 남아있죠. 일단 첫 번째 경기 포르투갈 경기를 우리가 아쉽습니다. 일단 0대1로 졌는데 그래도 포르투갈의 객관적인 전력이나 이름값 놓고 보면 진 거를 우리가 잘 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결과 아니냐, 나쁜 결과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같은 조에 있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에게 5골 내주면서 무너졌어요. 또 그런 걸 놓고 보면 그래, 우리가 포르투갈에게 한 골 차로 진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두 번째 상대 남아공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남아공을 못 잡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기거나 치면 아쉽지만 이번 대회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남아공 경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포르투갈 경기에 나타났던 좀 문제점을 잘 좀 짚어가지고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좀 많이 하시나, 포르투갈 경기 끝난 다음에 우리 대표팀의 조금 문제점을 어떤 거를 얘기를 많이 하시나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듣고 요약을 해봤더니 두 가지로 좀 귀결되더라고요. 하나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하셨을 겁니다. 야, 미드필더에서 왜 이렇게 볼 소유를 못하고 또 소유도 못한 다음에 볼 전개도 안 되냐? 왜 이렇게 패스가 답답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강인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미드필더가 너무 약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포르투갈 경기 끝나고 나서. 두 번째는 아무리 그 미드필더에서 조금 볼이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방에서의 슈팅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요. 피파는 이 경기 끝난 다음에, 포르투갈 경기 끝난 다음에 우리의 유효 슈팅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감아찬 게 유일한 우리의 유효 슈팅이라고 했는데, 근데 다른 기록도 보고 제가 또 살펴보니까 유효 슈팅이 2개인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던 엄원상 선수가 아마 기억나세요? 쫙 파고 들어가가지고 한번 접고 때렸던 거. 그게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골키퍼가 쳐냈기 때문에 그것도 골대 안으로 향한 슈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슈팅으로 쳐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우리가 유슈팅 2개 때린 건데 좀 아쉽죠, 그래도. 어떻게 유슈팅 2개는 좀 아쉽지 않냐? 좀 전방에서 슈팅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두 가지가 좀 포르투갈 경기 끝난 다음에 요약해보자면 미드필더에서의 볼 전개나 볼 소유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 그래도 스트라이커의 슈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개선시킬지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또 말로만 풀면 너무 또 이 말로만 이 썰만 푼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구체적인 근거,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축구 데이터 분석 업체죠. 팀12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아주 따끈따끈하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요 팀12에서 제공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포르투갈 경기에서 나타난 이 미드필더와 공격 쪽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어떠한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드필더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드필더에서 볼 전개가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볼 전개가 안 됐는지, 이거 팀12 자료인데요. 자, 이거 보시죠. 우리의 포르투갈 경기에서의 공격 전개 방향입니다. 오른쪽이 44.1%,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했던 게 35.3%, 미드필드에서 볼 전개했던 게 20.6%. 자, 이렇게 놓고 보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른쪽, 왼쪽, 좌우 쪽에서 볼이 거의 합치면 한 80% 오간 거 아닙니까? 나머지 한 20% 정도만이 미드필더에서 좀 공격이 전개됐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눈이 정확하십니다. 왜 미드필더에서 이렇게 볼 전개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볼 전개 방향만 미드필더에서 적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미드필더가 좀 고전하다 보니까 포르투갈과 우리의 미드필더 쪽에서의 패스 성공률, 전체적인 패스 성공률도 좀 많이 차이가 났는데, 포르투갈이 87%에 달하는 패스 성공률을 좀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71%의 패스 성공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이것도 10% 이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왜 이렇게 우린 패스가 잘 안 돼? 왜 패스가 자꾸 끊기는 거야? 라고 했던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또 이런 구체적인 근거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포르투갈과 우리가 패스 성공률이 10% 이상 좀 벌어졌는데, 그러면 일단 미드필더가 어떻게 구성됐고 또 이 선수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줬는지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로? 자, 우리의 미드필더는 포르투갈 경기에서 3명 누구였죠? 이강인, 고재현, 김정민. 이 3명의 선수가 이제 포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세 선수의 패스 횟수라든지 패스의 성공률이라든지 혹은 패스의 형태를 이것도 역시 팀12의 자료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스를 역시 이강인 선수 많이 했죠. 39회. 김정민 선수는 31회. 고재현 선수는 패스를 정말 많이 못했네요. 6번의 패스를 좀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한번 볼까요? 세 선수의. 이강인 선수는 역시 높네요. 예, 우리가 전체 패스 성공률이 71%인데 이강인 선수는 개인의 패스 성공률을 놓고 보면 76.92%. 김정민 선수는 좀 떨어집니다. 61.29%. 고재현 선수는 66.67%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우리 미드필더들이 패스의 횟수 그리고 패스의 성공률도 이강인 선수를 좀 제외한다면 조금 떨어지는구나.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패스의 횟수는 이강인 선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패스의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고재현 선수는 김정민 선수보다는 조금 패스 성공률은 높지만 패스의 횟수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6번밖에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고 김정민 선수와 고재현 선수는 미드필더 쪽에서 어떤 결론일까요? 좀 고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단순히 패스의 횟수나 패스의 성공률만 갖고 또 얘기 따져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약간 뒤로 쳐진 미드필더가 뒤로 빼거나 횡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걸 가지고 패스 숫자가 많고 패스 성공률이 높다, 이게 정말 최고다 이래버리면 조르진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패스라고 하는 게 퀄리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앞으로 위협적이 가는가. 결국 패스의 어떤 퀄리티, 키 패스, 전진 패스, 침투 패스, 이런 패스 퀄리티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도 한번 자료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패스의 방향과 질을 따지는 일단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패스에 대한 횟수인데요. 역시 이강인 선수가 높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2번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패스를 넣어줬고요. 고재현 선수와 김정민 선수, 나머지 미드필더들은 한 번씩 일단 침투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슈팅으로 연결된 키 패스를 따지면 또 약간 더 벌어집니다. 동료의 슈팅으로 연결된 키 패스 부분은 이강인 선수가 3회. 아쉽게도 김정민과 고재현 선수는, 다른 미드필더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머지 키패스 부분은 공격수 전세진 그리고 오른쪽 윙백이었던 황태현 선수가 한 번씩 기록을 했습니다. 자, 종합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 경기에서 이강인, 그다음에 고재현, 김정민 이렇게 3명의 이제 미드필더가 섰는데, 이강인 선수를 좀 제외하고는 패스의 숫자부터 패스의 좀 질적인 퀄리티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좀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앞에 좀 데이터를 살펴봤지만,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허리 쪽에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볼을 허리 쪽에서 다루는 것도 아까 좌우 쪽에 비해서 가운데가 현격히 적었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적은 가운데서도 여기서도 패스 성능도 좀 많이 떨어지고 전진 패스나 이런 퀄리티 있는 패스가 안 나가니까 허리 쪽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볼 소유도 안 되고 볼 전개도 잘 안 됐던, 이렇게 허리 쪽에서 볼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전방이 어떻게 됐죠? 전방에서 볼 배급이 잘 안 되니까 전방도 역시 고립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포르투갈 경기에 나왔는데, 우리가 남아공 경기는 꼭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리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허리 싸움에서 이겨서 결국 앞쪽으로 볼이 전개돼서 위협적인 퀄리티 있는 패스가 가서 앞쪽에서 이제 마무리라는 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드필더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냉정하게 보자면 미드필더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이고, 구성과 조합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개개인들의 특징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고재현, 이강인, 김정민 선수가 사실은 약간 시너지를 발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세 선수 중에 한 명은 막 터프하게 막 상대를 부셔준다든지, 이강인 선수에서 좀 그 패스를 분산시켜 줄 수 있도록 또 한번 킬러 패스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조합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중앙 쪽에서 뛸 수 있는 미드필더들은 한 3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태준, 정호진, 그다음에 수비수지만 미드필더를 뛸 수 있는 김주성, 이 세 선수가 있는데, 우리가 남아공 경기에서는 미드필더 조합을 좀 변화를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허리 쪽에서 조금 이렇게 포르투갈 경기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방 쪽에서 유효슈팅을 2개 때렸다. 이건 좀 아쉽죠. 근데 그마저도요, 그 유효슈팅 2개도 그 투톱이 때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의 왼발, 그리고 이제 교체 투입됐던 엄원상 선수의 이제 슈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선발 투톱이었던 전세진과 조영욱 선수는 유효슈팅을 좀 못 때렸다는 건데, 자, 제가 좀 나눠서 한번 전세진 선수와 조영욱 선수의 데이터도 팀12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전세진 선수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이 슈팅 자체가 없습니다. 유효슈팅이 아니라요, 그냥 전체 슈팅이 없습니다. 슈팅을 하나도 못 때렸고, 패스도 이제 7번. 근데 그 패스의 또 내용을 살펴보면 전진 패스, 침투 패스, 전환 패스 없습니다.
아쉽죠. 일단 킥패스는 한 번 있었습니다. 상대의 슈팅, 동료의 슈팅으로 연결된. 근데 또 드리블도요. 사실 전세진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슈팅을 좀 못 때렸다고 한다면 우리 공격수가 막 드리블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상대 수비 좀 끌어내고 다른 동료에게 공간도 내주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드리블을 전세진 선수가 2번 시도했는데 성공을 좀 못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실 K리그에서 또 아주 기대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전세진 선수인데 이날 경기 조금 어렵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 이제 또 파트너였던 조용욱 선수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용욱 선수. 자, 이건 이제 조용욱 선수의 데이터입니다. 자, 조용욱 선수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전체 슈팅이 일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효 슈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그러면 아까도 뭐 패스 이런 걸 좀 떠나서 자신이 슈팅을 많이 못 때렸다고 한다면 움직임을 통해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동료에게 좀 공간을 만들어내거나 슈팅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조용욱 선수 역시도 드리블을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전반전에 고전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 여러분 그래서 후반전에 13분에 어떻게 합니까? 정종영 감독이 오세훈 키 큰 그다음에 발 빠른 엄살라 엄원상 선수 2명을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냈죠. 엄원상 선수의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뛰었던 시간에 놓고 봐서는 뭐 유슈팅이라든지 상당히 인상적인 어떤 플레이를 좀 많이 보여줬고 굉장히 빠른 발을 통해서 상대를 해집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로는 지금 이렇게 딱 표시는 안 되지만 키 큰 어떤 높이를 통해서 포르투갈의 수비진들을 상당히 좀 흔들고 부담을 주는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여러분들 남아공 이번에 아르헨티나와의 경기 때 혹시 남아공 수비진이나 전체적인 선수들의 피지컬이나 이런 걸 좀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 선수들이 갖고 있는 피지컬적인 능력들이 있어서 남아공 선수들도 굉장히 좀 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딱 봤는데 다들 이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혹시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나 싶어서 피파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이번 대회 명단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지금 남아공 선수들의 이번 대회 선수단 지금 프로필이 나오고 있는데 골키퍼를 제외하면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 가장 큰 선수는 183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80 이하예요. 실제로도 이렇게 뛰는 거 보면 빠른 느낌은 있는데 높이가 있다든지 파워가 있는 듯한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자면 저는 오세훈 카드가 남아공 경기에서 또 먹힐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또 생각되고 엄원상 선수는 포르투갈 경기 때도 봤지만 뭐 선발로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오세훈 선수가 막 밀어가지고 공간을 만들면 힘 빠졌을 때 엄원상 선수 카드를 넣어가지고 흔들어버리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남아공은 사실은 또 우리 경기에서 지면 끝나요. 그러면 세 번째가 포르투갈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 지난번 경기에 필립스가 또 퇴장당했습니다. 남아공이 아르헨티나 경기 때. 어쨌든 굉장히 도전적으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위로 올라올 텐데 그랬을 때 발빠른 엄원상 카드는 또 한 번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조금 약한 걸 상대할 때 오세훈 카드 그리고 마음 급한 남아공이 올라올 때 뒤를 때릴 수 있는 엄원상 카드가 남아공 경기에서는 그게 전반이건 후반이건 간에 뭔가 이렇게 한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뭐 남아공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회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고 이번 대회는 저는 뭐 크게 뭐 결과 갖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16강 정도는 좀 가면 좋죠. 우리 선수들 앞으로 어떻게 뛰는지 보면 좋으니까요. 하여튼 모든 선수들 다 이제 잘 가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